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는 정말로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졸업이 가능한 병인가요? 네,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당뇨는 그냥 안 낫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한 번 걸리면 이거는 그냥 나을 수는 없고 평생 약 먹어야 된다.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면 그냥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는 정말로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약 다 끊고 졸업하셨고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당뇨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당뇨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당뇨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슐린 분비 저하형이랑 인슐린 저항성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좀 약해져서 인슐린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는 만들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주로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인슐린 분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한국인이 원래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작아요. 또 기능도 더 약해요. 같은 체중에 같은 조건의 췌장을 가진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해보면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식 기준의 관리법으로는 좀 뭔가 한국인에게 맞는 방법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C펩타이드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피검사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 관리도 하고 좀 필요하시면 한약 복용도 병행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비교적 잘 분비가 되는데 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비만형 당뇨 환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생활관리, 또 그거에 맞는 한약 복용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같은 당뇨여도 치료 방향이나 생활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당연히 췌장 기능을 좀 회복시켜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좀 충분하니까 체중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생활 관리하고 한약도 복용하고 이렇게 전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본인의 당뇨 유형에 맞는 치료를 해야 졸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뇨 졸업은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고 약 복용 없이 이 수치가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당뇨 졸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당뇨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당뇨 수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좋아집니다. 당뇨를 치료하러 오셨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체중도 정상화되고 피곤하던 것도 좋아지고 예전에는 소화가 맨날 안 되고 더부룩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개선되고 예전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중간에 여러 번 깼는데 이제는 잠을 깊이 잘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활력도 생기고 또 당뇨를 치료하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이런 다른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당뇨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졸업하신 분들 보면 당뇨 때문에 병원 왔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졸업자 인터뷰 영상을 꼭 보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당뇨스쿨에 가시면 실제로 당뇨 졸업하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졸업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당뇨 졸업자 인터뷰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영상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생기십니다. 정리하면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본인의 당뇨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생활 습관까지 개선을 같이 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이나 삶의 질이 함께 좋아진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체중 10% 감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중 10% 감량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마른 경우에는 살 빼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인데 체중은 정상이어도 만약에 내장 지방이 많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하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상 체중인데 내가 뱃살이 좀 있다 이러면 체중 감량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만이나 과체중인 당뇨 환자에게 체중 10% 감량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한 86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 당뇨 진단하고 첫 1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이 당뇨 관해하는 경우가 1.77배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5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도 관해 가능성이 2.43배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감량을 하든 그 감량한 기간에 상관없이 체중 감량 자체가 관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체중을 감량하는 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 당뇨라면 한 달에 2-3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면서 이걸 단기간에 하시면 안 되고 3개월 이상,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감량을 하면서 정상 체중으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를 의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되고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로는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견하는 경로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시고 그래서 되게 놀라세요. 당뇨로 인한 증상을 뭔가 내가 느꼈다 그러면 혈당이 엄청 높은 겁니다. 저희도 뭐 이제 당뇨 때문에 뭔가 특정 증상을 느껴가지고 혈당 검사를 하러 왔다 하시면 이미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이 많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 증상이 3다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인데 다음은 물 많이 마시는 거,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다식, 많이 먹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 이유 없이 되게 피곤하다, 손발이 저리거나 뭔가 손발의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 상처가 예전보다 되게 오래 간다, 눈이 침침하다, 잇몸 질환이 뭔가 생겼다 이런 증상들도 요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검사는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요 정도 받으시는 게 좋은데 고위험군이면 더 자주 받으셔야 돼요. 고위험군이 어떤 분들이냐면 비만인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임신성 당뇨, 임신했을 때 당뇨 임당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 받으셨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극심한 피로감, 아니면 갈증, 소변량이 많아졌다, 손발이 저리다, 요즘에 시력이 좀 저하되고 눈도 침침하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아니면 최근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자꾸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당뇨 검사 즉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는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의학에서는 당뇨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장부의 문제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혈당 조절 과정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당뇨 발저림하고 또 간이 되게 관련이 깊어서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한의학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기 쉽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약한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받고 별일 아닌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고 불면증이 좀 같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인데 한의학적으로는 비위라고 해요. 특히 식후혈당하고 좀 관계가 깊은 장부입니다. 체하면 혈당이 되게 높아져요.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체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소화 안 될 때 딱 혈당 재보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당뇨인이 이렇게 좀 자주 체하기도 하고 좀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특히 식후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좀 더부룩해 하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명치 부분에 좀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답답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당지수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당뇨 환자를 볼 때는 이 간이랑 심장이랑 소화기 중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 셋 중에 하나만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2가지나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장부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인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습관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맨발 걷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맨발로 걸으면 평소에는 이제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발 근육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발 근육이 강화되면서 전신 자세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은 발 근육이 발바닥 근육, 발가락 근육 이런 데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좀 수면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일종의 명상 효과를 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접촉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티솔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의 이 감각을 이 땅바닥에 자극을 하게 되면서 말초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도 좀 더 잘 돼요. 그러면서 당뇨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원래 이제 이게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경락과 혈자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계속 맨발로 걸으면서 자극을 해주면 이제 전신의 혈자리를 좀 이렇게 계속 자극해주면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짧게 한 5분부터 시작하시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맨바닥에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이 좀 아프실 수 있거든요. 아프면 중단하시고 그 다음 날에 또 5분 하고 5분 하다가 6분, 7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다가 통증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맨발 걷기를 하기 좋은 장소는 부드러운 곳이 좋아요. 잔디밭이나 아니면 흙길, 황토길 이런 곳이 좋고 학교 운동장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그 맨발 걷기용 황토길을 많이 조성을 해놔서 사실 그런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걸으실 때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곳에서 하셔야 되고, 이 걸으면서 바닥에 혹시 쓰레기나 깨진 병이나 나뭇가지나 자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지 잘 육안으로 보시면서 조심해서 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만약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면 또 당뇨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되고요.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 감각이 너무 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처가 나도 아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시고 상처가 나는 거에 주의하시면서 실천하시면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당화혈색소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적혈구 안에 혈색소와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영해주는 지표입니다. 일반 혈당 수치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공복이나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처럼 짧은 시간 동안 혈당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혈당의 전반적인 경향을 평균 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혈당이 낮은 시간도 있고 갑자기 치솟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패턴이 반영되어 3개월간의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한순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높은 혈당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올라갑니다. 또한 혈당 측정기는 매번 측정하기가 번거롭거나 들쭉날쭉한 수치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그런 일시적인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고 한순간의 혈당 수치와는 달리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최근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오랜 시간 고혈당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만큼 혈관이나 세포나 신경 이런 기관들의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화혈색 수치가 5.6% 이하면 정상 범위로 판단합니다.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부터는 고혈당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화혈색소가 8%가 넘는다면 평균 혈당이 180 이상이라는 뜻이고 이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가 9% 넘는다면 그때는 그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 같은 곳에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당화혈색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혈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 순간혈당보다 오히려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혈당은 멀쩡한데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공복혈당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정상이면 혈당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복혈당은 그리 높지 않은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올라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전체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고 이게 당화혈색소 수치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후 혈당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후 고혈당 상태가 자주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 혈당은 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말은 실제로는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혈당이 높은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는 이런 패턴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당화혈색소를 꼭 함께 봐야 현재 혈당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당화혈색소 낮추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혈당 블로킹이 필요합니다. 혈당 블로킹 4가지 방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꿔주세요.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거꾸로 먹는 식사법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수면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야식 충동도 강해집니다. 특히 잠들고 처음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이 중요하니까 수면 위생 챙기는 거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조절 잘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짧은 명상이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길게 할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30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씩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잘 조절됩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 기본 조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마그네슘, 비타민 B, 바나바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자신의 혈당 상태에 맞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조합하면 당화혈색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하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당뇨가 완전히 역행했단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끼 탄수화물을 120g씩 먹던 사람의 식후 최고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 해볼게요. 이걸 인지한 다음 바로 잡고자 한 번 먹을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60g으로 줄였더니 식후 최고 혈당이 16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몸이 60g의 탄수화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3달간 꾸준히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당연히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좀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처럼 120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다시 2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당화혈색소 다시 올라갑니다. 혈당과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잠깐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수치 좋아졌다고 방심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칼로리보다 혈당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현직 약사로서 가장 쉽고 검증된 방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도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4가지 방패를 혈당 블로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혈당 관리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영양제. 이 4가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 책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에서 약 없이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리고 3달 후
어떻게 변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들 역시 이 책에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인데요. 이 혈당 펜타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시고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학자가 쓴 지루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정시켜드리고 또 제 자신을 직접 건강하게 만든 방법들로 실전 지식의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정에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오징어 약사 혈당 블로킹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